아마 여기 있는 얘기들은 제가 다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씩 하면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제가 그 서양 철학사라고는 그 뭡니까 과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150분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느 정도의 밀도로 진행시켜야 될지 그걸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좀 촘촘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다가 또 시간을 놓쳐가지고 다 못하고 끝나는 건지 감을 잘 못 잡겠어요. 어쨌든 제가 강의 안으로 이제 대충 집에서 한 3, 4일 걸려 써봤는데 한 30쪽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분에 한 10쪽 계산해서 그래서 30쪽인데, 이건 뭐 10쪽이라 해서 말로 해버리면 잠깐이면 할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또. 그래서 이게 지금 분량이 맞는 건지 안 나 그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면서 속도를 좀 조절할게요. 네. 그 서양의 철학사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개의 그 텍스트들이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그래서 뭐 혹시 뭐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있으면 동네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 같은 데서 빌리시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철학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의 고유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만 그걸 내가 좀 집약해서 이제 할 뿐이죠. 그러니까 뭐 귀한 얘기라고 생각할 건 없습니다. 특별히. 대개 철학사는 뭐 어디나 뭐 역사 대체로 그렇지만 고대, 중세, 근세, 그다음 조금 더 붙여서 이제 현대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데, 이것도 그 관례를 따라서 고대, 중세, 근세인데 근대는 뭐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까지 다 포함합니다. 근대는.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18세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초기 근대 철학, 사람으로 치면 이마누엘 칸트까지 그 정도로 이제 범위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고대, 중세, 초기 근대의 내용을 오늘 간추려 드릴게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맞은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 되겠는데, 고대 철학 그러면 되게 시기적으로는 그 BC 약 500년대, 그러니까 6세기입니다. 예를 AD, 그러니까 아노 도미네의 약 5세기 내지 6세기, 그러니까 1000년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 고대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로부터 AD 5세기, 6세기부터 15세기까지 또는 16세기 초까지, 이걸 또 중세라 그럽니다. 역시 1000년입니다. 그리고 17세기, 16세기 말 또는 17세기 초부터 지금까지를 근대라 그러는데, 저희 강의에서는 17세기부터 18세기 정도까지를 근대로 포함시켜서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시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고대 철학으로 한번 가보죠. Ancient Philosophy입니다. 뭐 철학의 탄생, 철학의 시작이죠. 철학과 그 이전을 철학의 시대 또는 학문의 시대와 그 이전을 구별하는 것은 대개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방식을 따르면 신화의 시대로부터 로고스의 시대로 전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이야기인데, 미토스도 이야기고 로고스도 이야기인데, 미토스는 전승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그래서 그냥 수용되고 반복됩니다. 로고스는 따져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서 신화와 달리 신화에서는 집단 정신이 작동하는데, 여기는 개체로서의 주체, 사회 주체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의 시대를 알리는 게 이제 여러분이 흔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자연 철학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아르케를 찾는 그런 철학자도 있었어요. 초기에 저기다 탈레스라고 써놨죠. 그 밖에 뭐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더, 무슨 엠페도클레스, 피타고라스 뭐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뭐 파르메이데스, 헤라클레토스 뭐 등등 되게 자연 철학자들이라 그러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다양한 것을 다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묶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의지 또는 시도, 그걸로 공통 특징을 갖습니다. 공통의 특징을. 다양한 것을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 그래서 이유, 근거에 의해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져 묻는다라고 하는 말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례이긴 한데 그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놓으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벼운 물체,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 같은 걸 잡고 있다가 놓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서로 상반된 현상이죠. 서로 다르단 말이죠. 다양하게. 근데 그거를 물리학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하나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뭐겠어요? 그렇죠. 중력입니다. 하나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상반되는 걸 하나의 원리로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시도는 이건 과학계의 시도인데 이건 뭐 근대 이후의 발상이죠. 근데 그렇게 서로 다른 거를 하나의 원리로 의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시도는 고대에도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러냐니까 그런 현상을 만물은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움직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움직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무거운 거는 저 지구 속 밑바닥, 저 먼 곳, 거기가 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꽃, 연기, 이건 저 천상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나의 명제로 설명하고 있죠. 이건 다자를 일자로 설명한다는 말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학문적 탐구, 과학적 탐구 또는 철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자연을 놓고 이게 도대체 근원적으로 뭘까? 아르케가 뭘까? 일자가 뭘까? 뭐 이렇게 묻다가 약 5세기 중반쯤 오면서 소피스트가 출현합니다. 소피스트, 잠깐 말씀드렸죠. 소피스트가 어떤 사람들인지. 소피아, 지혜로운 자란 뜻입니다. 소피아. 소피아, 지혜를 갖춘 자 그런 뜻이죠. 이 사람들 들어오면서 더 이상 자연이 아니라 이제 인간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 소피스트들은 그리스 본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죠. 주류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쪽 뭐 이탈리아 쪽에서 또는 이쪽 저 유대 쪽 또는 뭐 어디야 뭡니까 저기 그 아프리카 북한, 뭐 터키 쪽, 요즘으로 하면 그 이스라엘 그쪽 이런 데서 건너온 사람들, 외교관으로 건너온 사람, 장사꾼으로 건너온 사람, 또 심심해서 여행 삼아 온 사람 왔다가 그냥 좋으니까 눌러 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선진국 당시 문물이 발달했었거든요. 풍요로웠고, 그러니까 눌러 앉은 거예요. 앉았는데 거기가 자기가 본거지가 아니니까 뭐 해먹고 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정교사를 했죠. 가정교사가 필요했던 까닭은 당시 소피스트가 활동할 때 그리스는
민주정을 실시하고 있어요. 직접 민주정. 그러니까 설득을 잘해서 사람 대중을 휘에 잡으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학을 가르칩니다. 수사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이 풍부해요. 세상 이런저런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 젊은 애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 그 덕목은 뭐냐니까 약한 사실을 강한 사실로 만든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것을 설득력 있어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논쟁에서 논박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득세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능력을 키워준다 해서 수사학, 레토릭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불량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저 자식은 말이지 원래 나쁜 놈이야. 원래 불량한 놈이야.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저놈은 구제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짓을 한 거야. 라고 손가락질 해요. 그러면 그 변호하는 사람이 불량하다는 거는 본래 사람에게 깃드는 성질이 아니야. 그거는 구경꾼들이 그 친구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불량함이 있을 뿐이지 인간에게 불량함이 없는 거야. 그런데 대중의 의견은 바람을 따르는 거야. 달라져. 시류에 따라.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불량한 놈은 없어.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 시류에 따라서 불량한 놈으로 평가받고 그렇지 않으면 평가받을 뿐이지. 이렇게 해서 변론한단 말이죠. 이런 게 레토릭입니다. 조금은 그럴싸하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게 레토릭 수사학인데 그 당시 그리스의 그 돈 있는 또는 권력층은 그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지식을 판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그 주류 지식인들한테 손가락질 받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궤변을 부리는 자들이다 해서 이제 궤변가라고 하는 번역어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이게 대표적인 그 소피스트입니다.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주관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보편타당한 주관을 떠난 온전히 객관적인 보편타당한 그런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대상은 밖에 있지 않다. 주체가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뭐 가치 규범, 종교, 이념, 뭐 법률, 도덕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고 사람이 악하다면 악한 것이다. 자연 속에 악, 선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마다 선의 가치가 다를 수 있고 악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전통도 다르고 습속도 다르고 또 사람들의 뭐 사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가치, 같은 법률, 같은 도덕, 같은 원리적인 어떤 어떤 이념 이런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 그 그리스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마치 중국이 과거에 중화 사상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자기네들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 했잖아요. 그리스도 똑같았어요. 그리스도 주변에 온 친구들이 다 야만인들이에요. 야만인들. 제가 잠깐 얘기했나요? 바바리안이란 말 있죠. 야만인입니다. 야만. 근데 그게 어원이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옛날에 들은 얘기에서 확신이 나는데 벌벌벌 한단 말이죠. 말을 잘 못한다. 예, 말도 짓을 못한 놈들이란 말이죠. 벌벌벌 한다. 그래서 벌벌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건 고증은 못합니다. 들은 얘기여가지고 어쨌든 그만큼 그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열등한 종족으로 취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가 누리고 있던 법제라든지 사회적 풍속, 도덕 이런 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이건 신이 준 거야. 신. 자연에서 내재한 거란 말이에요. 본질을 구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는데 소피스트에 들어와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니네 동네에서 좋은 게
세상이 전체로 좋은 게 아니야. 우리 동네는 이거 더 좋은 거 있어. 세상은 각기 자기 동네에 자기에게 좋은 게 있지. 그걸 다 통틀어서 다 좋은 것, 모든 것을 다 능가하는 좋은 것이 어디 있냐 말이야. 다 사회마다 국가마다 역사가 다르고 전통이 다른데 그게 맞는 좋음이 있을 뿐이지 보편적 좋음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인간 척도론입니다. 인간이 척도가 된다. 그때 인간은 보편적 인간이 아니라 그냥 군중으로서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러니까 척도는 이 자란 걸 자. 이게 한자를 오래전에 써서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맞나 몰라요. 척도 자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정하는 데 따라서 그 성격이 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던 그 밖의 사람으로는 여러분이 그 뭡니까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트라시마스쿠스라는 사람도 있고 고르게스라는 사람도 고르게스는 우리가 봤죠. 그 사람은 서피스티면서 아예 극단적인 상도주의자가 돼가지고 아주 회의주로 빠져듭니다. 트라시마스쿠스도 이제 서피스티면서 이제 상도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그 뭐야 정의다 정의 없다는 것 justice 정의롭다는 게 뭐냐? 그건 강한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거 정의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것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이 사람들 반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약하면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이 소피스트와 비교해서 요약하면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가치와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소피스트들이 모든 가치, 진리 다 상대적이다 했던 데 반해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가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마련할 거냐, 어떻게 찾아낼 거냐.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감각적 사실을 그 자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개념은 보통 본질을 표현하죠. 그래서 그건 데피니션에 의해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되는 것은 공유 가능한 것,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개념. 근데 컨셉이라고 그러죠. 컨셉. 개념. 근데 개념이란 말을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개념 없는 친구라고 그러기도 하고. 개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걸 한번 정의할 수 있겠어요? 개념? 모르지는 않는데, 그죠? 그럴 겁니다.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모를 수는 없죠. 흔히 쓰는 거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런 의미도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근데 개념은 이 어떤 개체군, 그건 개념일 그거 자체 개념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개체군에 공유되고 있는 특성을 표현한 것 또는 그것을 표상한 것, 그걸 개념이라고 합니다. 표상한 건 머릿속에서 생각한다는 얘기고 표현한 건 말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표현하면 정의가 됩니다. 정의, 데피니션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념이란 이런 식의 보편적 틀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현실을 본단 말이죠. 삶과 현실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소피스하고 물어서 이제 논쟁을 벌여요. 그때 한번 제가 잠깐 얘기했을 거면 용기란 게 뭘까? 용기 있다는 게 뭐야? 용기라는 게 뭐냐 말이죠. 또는 경건, 파이어티, 경건사라는 게 뭘까? 그 사례를 놓고 소피스트 친구들과 이게 언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가령 용기 그러면 그거 간단하지. 전쟁터에서 저쪽에서 화살도 날아오고 돌도 날아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전진해. 그 용기 있는 거다 말이지. 그럴 것 같잖아. 용기지 그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딱 버텨봤어요. 전진 안 해.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망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너 왜 거기 서 있어 하니까 추산 도망가진 말아야겠다. 여기서 내가 진전은 못 써도 그래야 내가 막을 거 아닌가. 최소한 우리 후방을 막을 거 아닌가. 도망간 놈은 야 여기 있다간 개죽음 당할 테니까 잠깐 후퇴했다가 다시 와야겠다. 그러면 세 친구 다 나름대로 용기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소피스트처럼 전진하는 용기야. 전진하는 게 용기 있는 행위야. 그럼 나머지는 둘은 용기 있는 게 아닌 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은 그래 볼 때마다 저건 진격 앞으로 돌격한 애가 연기다. 저놈은 도망가니까 무조건 전 비겁한 놈이다.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건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계의 다양성 속에 일자 동일한 걸 봐야 된단 말이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철학은 동일한 걸 보는 거라고. 그 세 가지 행위 가운데 동일한 그 모두를 정의롭다고 말하게 해줄 수 있는 정의의 본질을 그 세 가지 그 사례는 적어도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 공통의 특성으로서의 정의는 도대체 뭐야? 용기는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다음 또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했다는 건 알죠? 그 에우티푸스라는 친구한테 고발을 당해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그 국가가 믿는 신을 안 믿고 뚱하게 다른 신을 믿는다. 이단의 신을 믿어가지고 불경죄를 저했다. 불경죄했다 해서 이제 고발합니다. 그때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는 거는 그 소피스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면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분한 심정에 저 양반 자꾸 젊은 사람들 헷갈리게 한단 말이지. 나쁜 놈이다 말이지. 그래서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발합니다. 에우티푸스라는 친구가 고발해요. 그래서 불경죄가 제목을 걸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아버지를 고발해요. 불경죄로. 누굴 죽였대나 살렸대나. 그래서 자는 지금 어디 가나 하니까 아버지를 고발하러 간다. 아버지 왜? 아버지가 불경죄를 저질렀다. 야, 자네 대단해. 어떻게 아버지를 고발하러 가냐? 아무리 불경이라지만. 근데 자네 그 불경 아닌 것, 곧 경건하다는 게 뭔지 아나? 경건이 뭔가? 난 잘 모르겠는데. 경건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잘못한 놈 고발하는가? 잘못한 놈 고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다시 답해요. 아니 그 특수한 행위 하나하나 말고 그 잘못하는 것을 고발하는 행위를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보편적 본성으로서의 본질로서의 경건함이 뭐냐? 경건한 행위가 아니라 경건함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용기 있는 행위가 아니라 용기가 뭐냐라고 묻듯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보편이잖아요. 특수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건 신이 사랑하는 것, 그거 꼭 경건한 거다. 신이 사랑하는 것을 행하면 꼭 경건한 거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다시 말해요. 신들이 사랑하는 게 경건한 거다. 근데 신들도 의견의 충돌이 있던데 보니까 신들이 취향이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한 발 물러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신들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한 거야 이제 모든 신들이 흡족해 하면 그건 경건한 거다. 말이 되나요?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일격이 나옵니다. 일격이. 그러면 좋네. 그럼 그때 신들은 어떤 행위가 경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한 건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만약 경건하기 때문에 신이 사랑한다는 거라면 경건이라는 말은 아직 답변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반대로 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한 거라면 이건 내용이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신이 사랑하는 건 많아요. 그죠? 정의로운 거 사랑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럼 그때 아름다움과 경건함과 뭐 정의로운 게 어떻게 구별되는지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사랑하는 게 경건한 거다 해버리면 경건에 대해서 아무런 분석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눈치채고는 뭐 이렇게 또 한 번 물어서 뭐라 그래요? 뭐 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뭐 하고 뭐 이렇게 정성을 다 바치고 뭐 그 정의롭게 행동하고 뭐 이렇게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다시 뭐 정성을 다한다는 건 뭐 거래한다는 거 아닌가 지금 자네. 경건하는 게 경건을 한다는 게 신에게 무슨 정성을 바쳐서 거래를 한다는 거 말이 이상하냐. 그러니까 뭐 바쁘다 하면서 도망가요. 얘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문제는 소크라테스의 이런 식의 그 대화가 한 번도 답을 내지 못해요. 상대방의 질문을 논박하는 것으로 늘 끝나요. 긍정적인 답을 찾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아포리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보편자 또는 보편 개념을 통해서 상대주의를 극복한다. 어떤 이 소피스트들의 감각주의를 넘어선다. 이런 식의 시도를 적어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기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고발한 사람 이름이 에우티프론. 내가 지금 원어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는데 에우티프론 에우티 여기 텍스트 없나? 여기 없나? 없나 보구나. 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소크라테스의 이제 그 상대주의 공략법 불어내주었던 보편 개념과 정의의 문제였고, 그다음 이런 식의 일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 도덕의 목표죠. 행복하게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건 뭐냐? 뭐 덕을 실천하는 거다. 덕을 실천한다는 건 뭐냐? 영혼의 순수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구현하는 삶이다. 내적 성찰을 통해서 영혼의 순수한 본성을 최대한 구현하는 삶이다 말이죠. 그래서 최고의 상태에 올려놓는 것. 그러면 영혼의 순수한 본성은 뭔가? 그 이성입니다. 합리적인 정신 능력입니다. 이걸 최대한 구현하는 것. 그래서 덕은 이성을 구해서 많이 아는 것,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덕은 지혜다. 덕은 알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용기가 뭔가 경건이 뭔가 물었던 것은 그걸 알면 그걸 실천할 거라고 본 겁니다. 실천할 거라고. 덕스러운 사람이 된다 말이죠. 그걸 알면. 그래서 그걸 자꾸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다.
이런 발상을 흔히 주지주라고 합니다. 주지주의. 그러니까 알물 중심에 놓는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어떤 선이라는 것도 아는 데 기초한다. 기본적으로 지성을 잘 가다듬는 데 기초한다.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싹 그 좋은 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알면서 악을 하는 사람 많잖아. 그냥 악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더 많아. 어떻게 보면. 제가 난리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근대 계몽기에 근대 18세기 계몽 사상이 서구에 휩쓸거든요. 그러니까 계몽이라는 빛을 쏘아서 인간을 깨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꿈에서. 그러니까 그 그릇된 이념이나 사상, 믿음에서 깨우쳐서 인간을 스스로 판단할 수도, 올바른 판단할 수도 이끄는 것. 그게 교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은 계몽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깨우쳐서 옳은 행위를 할 거다. 뭐 이런 이제 믿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주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싹 그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실 때 지식은 이런 식의 어떤 명제적 알미 아니고 문장으로 된 지식이 아니고 기술지, 테크닉. 요즘은 테크닉, 기술. 기술을 지식이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건 물론 해석입니다. 기술은 뭐예요? 기술을 익히면 행하죠. 좋은 목수 어떤 사람이에요? 기술을 잘 익힌 사람, 그죠? 좋은 목수가 집을 지으면 잘 짓겠죠. 모르면 잘 못 짓겠죠. 그러니까 기술로서 습득된 지혜는 곧 실천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냥 지식보다 좀 낫잖아요, 지금, 그죠? 몸에 익힌 기술은 제대로 익힌 사람은 그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몸에 익히면 용기를 발휘할 때 발휘한단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걸 몸에 제대로 익히면 적희적소에서 경건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그걸 익히지 못해서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 사람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아는 기술이 몸으로 아는 지혜는 뭐 그렇긴 한데 소크라테스는 사실 뭐 이렇게 보면 이건 기술이라는 건 그 자체가 뭔가 그 목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단이잖아요. 그럼 덕이 지혜고 기술이라면 덕은 수단이 되버리잖아요. 뭔가 다른 뭔가를 위한, 그죠? 덕은 행복을 위한 수단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가 이렇게 가면 조금 얘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걸 눈치챈 건 소크라테스는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갔고 의식하지 못하고 플라톤이 그걸 봅니다. 좀 우리 선생 좀 이상하다. 그 삶의 태도를 봤을 때 이런 식의 공유적 가치관을 갖던 사람이 아니다. 이건 뭔가 좀 꼬였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의 언어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설명의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등장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플라톤은 그 그리스의 명문가였어요. 주변에 그 친척들이 다 정치를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끝발리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 어렸을 때는 뭐 의상 정치인이 되려고 이제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순하디순한 그 자신의 스승이 그 다중의 그 뭡니까 무력에 의해 우둔한 무력에 의해 사형당하는 걸 보고 정치의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의 그 체험은 후일 민주정치는 중우정치사 그래가지고 상당히 밑바닥에 정치 형태 중에 상당히 낙후된 열등한 정치 형태다라고. 그래서 정치는 똑똑한 사람이 해야지 멍청한 사람들 다수 모여봐야 멍청한 밖에 안 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어쨌든 그래서 플라톤은 그 스승이 남겼던 문제, 지혜, 선, 덕 이런 뜻이 뭐냐 이걸 좀 더 분명한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애석한 건데 플라톤도 가령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서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 최고의 덕 이게 뭘까? 그걸 말로 하지 못해요. 직접 직설적 표현으로 그거 설명하지 못해요. 그건 이유가 나옵니다. 나중에 하면. 이유가 왜 그런지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선의 내용이 뭘까라고 하면 그걸 비유적으로만 설명해.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태양의 비유입니다. 태양의 비유. 태양.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가치는 이건 단순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선. 영어로 좀 더 굿입니다. 좋음이라는 거죠. 가치의 근거, 모든 재반 가치의 근거, 도덕적 가치의 근거. 일반적으로 가치의 뿌리 말이죠. 뿌리. 좋음이라는 거. 그게 뭐든 간에. 이 선은 말이죠. 그 자체는 뭔지 모르고 마치 태양처럼 이놈은 다른 모든 가치를 그 가치로 만들어주고 모든 존재를 그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최종의 근거. 이건 마치 태양이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게 하죠. 가시로 한단 말이에요. 또 생명을 통해서 성장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존재의 뿌리다 말이죠. 태양은. 그러니까 인식의 가능 조건 동시에 존재의 가능 조건이다. 태양은. 나무가 자라는 건 태양 없으면 못 자라죠.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태양빛 없으면 우리가 뭐 요즘은 아니지만 과거에 밤에 아무것도 못 보죠. 그러니까 태양은 어떤 사물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또 그 사물을 존재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생존할 수 있게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선은 모든 가치의 대상들, 모든 재반 가치들을 그 가치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정신의 눈으로 하여금 그 가치들을 존립하게 한다. 존재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그게 솔직히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그쵸? 비유로. 이건 뒤에 가면 이제 동굴의 비유라는 걸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플라톤의 표현하면 뭐 이데아야 이데아, 뭐 최고선의 이데아 이런 말 씁니다. 이데아들의 이데아, 그러니까 존재들의 존재 또는 가치의 가치. 그래서 최고의 이데아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것들의 조명을 받아서 드러나는 존재, 이것들을 아까지만 이데아라고 이건 최고 이데아예요. 이데아야 이데아.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데아들에게 이데아들에게끔 만들어주는 이데아들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데아. 최종 근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데아들, 우리가 인간이 정신,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이죠. 진리의 대상이 됩니다. 불변하는 것 말이죠.
그다음 여러분의 그 뭡니까 이 인물에는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리의 원천 해서 그게 표시가 돼 있나? 진리의 원천과 정신. 네, 돼 있죠? 플라톤에서 진리 원천 돼 있네요. 그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볼 거냐? 어디서 우리는 이런 이데아들을 만나느냐? 그건 정신을 통해 정신 안에서. 그건 지난번에 제가 그 원 하면서 얘기했었죠. 원 그 자체 정의되는 원 그게 이데아입니다. 원의 이데아. 그러니까 저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만 할 수 있어요. 머리로 생각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유만 할 수 있어요. 그 지적인 인식만 가능해요. 감각적 인식은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원은 원의 이데아가 아니고 이데아의 모상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불완전하고 가만히 두면 없어져요. 또 어느 순간에 그건 누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소멸하면서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원의 정의는 원 그 자체 말로 표현되는 것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성소멸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사유의 대상으로 그걸 늘 파악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이데아의 존재 방식입니다. 또는 파악 방식이고. 그런데 이런 게 이게 원이냐 그래서 하나의 사례라 그러지만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데아가 있을 터인데 본질이 있을 테니까 그걸 어디서 만나느냐? 약간 신화적인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 정신은 원래 요런 세계에 있었는데 요 세계에 이데아에서 보호받던 천상의 세계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지상에 내려와 육체와 결합하면서 어두워졌어요. 이때 알고 있던 것도 다 까먹었어. 신체에 갇히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못 봐 직접은. 그런데 감각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걸 상기 리콜렉션 한단 말이죠. 기억에서 떠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데아는 감각을 통해 아는 게 아니고 감각의 자극을 받아 상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다. 잃어버렸던 기억을 회복하는 거다 말이죠. 따라서 이런 식의 존재들에 대한 어떤 인식은 원래 갖고 있던 것, 영혼이, 나의 정신이, 그래서 타고나는 것, 선천적인 것, 선천성을 한단 말이죠. 이게 조금 신화적이고 좀 투박하죠.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설명했을까? 플라톤이 좀 이렇게 좀 엉성한가 좀 얘기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에? 뭐라고? 해탈? 아니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얘기 꾸며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걸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건데 잠깐 잊어버렸다가 다시 회상하는 것처럼 설명을 할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원론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보편자, 아까 말한 원이라든지 삼각형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이 개념을 마련하겠어요? 삼각형 또는 인간. 좋습니다. 고양이. 이게 다 보편자입니다. 보편자. 그죠? 이건 나름대로 어떻게 정의를 할 겁니다. 정하면 그거 본질이 됩니다. 이건 개념들이고.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이거. 애당초 인간은 이런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인간이 말을 만들 때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런저런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 보편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만 딱 취해서 기호화했단 말이죠.
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말이죠.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반상 한번 해보세요. 반상을.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럼 이건 당장 간단하잖아요. 뭐 원 놓고 보면 원 했으니까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것도 보고 뭐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것도 보고, 그죠? 봤어. 여기서 공통된 거 꼬집어낸 거 아닙니까? 공통된 거 비슷한 거. 물론 여기 옆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 사상한다. 버린단 말이죠. 같은 거면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상한단 말이죠. 추상. 영어로는 같이 사상이나 추상이 같은 말입니다. abstraction. 자, 이렇게 뽑아 올린다. 공통으로 뽑아 올려서 그걸 이렇게 부른다. 그 특성을 이런 식의 기호로 표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원은 그러니까 임의의 점에서 한 점에서 등거리에 있는 점들 집합 이렇게 딱 정의한단 말이죠. 그럼 그래 아주 멋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추상하려면 우리가 뭔가 어떤 식의 사회 방식을 장착하고 있어. 미리 같다, 다르다,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사상했잖아. 달라, 이놈하고 달라, 다름, difference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거 같아, 크기는 다르지만 같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동일성, 차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 어떤 걸 같은 걸로 모아놓고 다른 걸로 치우고 추상하고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보편적 개념, 같음과 다름, 이런 개념이 선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이런 식의 추상이든 사상이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같음과 다름 다시 어디서 오냐? 이건 무한태행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건 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면 계속 무한소급하겠죠. 이렇게 계속 경험적으로 확대한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최종적으로 더 이상 경험에서 오지 않은, 경험에서 우리가 얻지 않은 그런 무언가를 갖추고 있어야만 우리는 이런 식의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에이, 테나토도 갖고 있다 해야죠. 테나토 갖고 있다 하자. 그게 가장 편하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그게 얘기하기 좋아서 한 게 아니고 궁여지책으로. 이런 논리적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조류를 쫙 모아놓은 조류 뭡니까? 동물원에 갔어요. 온갖 새가 다 있어. 여러분, 내가 숙제를 내요. 쥐똥 그 어떤 새, 이름 갑자기 안 나. 예, 쥐똥지박이, 개똥지박이를 골라내시오. 했다 합시다. 그거 찾아내요. 여러분이 개똥지박이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없으면 못 골라내요. 그렇죠? 이게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의미 있게 하려면 그 개념이 이미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와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특성을 뽑아내고자 할 때 그것과 다른 것을 배척하고 그거 같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어떤 다양한 개념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강아지한테 저거 하나 못 산단 말이야. 물론 말도 안 통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런 식의 추상 능력에는 이미 저런 같음과 다름을 조작할 수 있는 정신적 사유능이 갖춰져 있다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타고날 때 이미 갖춰져 있다. 근데 그 손주 키워보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손주 여기 연배들이 이제 손주 다 잊어버릴 연배가지고 근데 그 어린아이가 말 배울 때 보면 이렇게 팍팍 튀죠. 한 번에 이렇게 차고차고 하는 게 아니라 팍팍 튀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한테는 언어적 잠재능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미리 갖춰진.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그 구사를 위한 그 가능적 패러다임이
의식 속에 마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렇게 일취월장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 하나 가르치면 두세 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알 수 있어요. 한두 개밖에 안 가르쳤는데 그걸 금방 응용해서 이렇게 뻥튀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마 굳이 우리가 이 문맥에서 말하자면 선천적인 어떤 그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이런 이유에서 플라톤은 이데아들이 적어도 우리가 감각 세계에 갇히는 바람에 잠깐 망각에 이르렀지만 감각적인 것과 다시 부딪히면서 그걸 상기하는 가운데 본래의 진리, 본질의 세계를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항목으로 그러면 이 이데와 자연 산물 간의 관계 이거는 뭐 얘기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아까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일반 사물은 자연 사물의 모사물이다 말이죠. 모방이다 말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 일반 자연 사물 존재의 세계를 반쪽짜리 실제라 그럽니다. 세미 리얼하다. 그 없는 건 아닌데 비존재는 아닌데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각 세계 요거는 비존재는 아니야. nothing. 이건 아니고 실제는 실제인데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세미하다. 온전한 실제는 아니고 반쪽짜리 실제다 말이죠. 온전한 실제는 이건 이데아뿐이다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진리를 찾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데아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동굴의 비유 그 얘기입니다. 동굴의 비유는 그 많이들 들어보셨죠? 대략 무슨 얘기인지. 워낙 그 뭐 많이 회자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뭐 죄수들이 이렇게 묶여 있고, 그죠? 그림 생각나죠? 그다음 여기 이렇게 둔덕이 있고 여기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어떤 형상들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여기서 여기는 불빛이 하나 이렇게 타고 있어요. 빛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여기 벽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요. 이 친구들은 이쪽만 볼 수 있어요. 묶여 있어. 근데 이 친구들은 소리 지르며 돌아다녀. 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 뒤를 못 봤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다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가 다야.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데 여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림자가 실제고 소리도 거기서 난다고 봐요. 실제는 뒤에서 나고 있는데 이게 감각 세계에 갇혀 있는 소피스트들이에요. 실제를 보지 못하고 가상의 감각적인 것에 갇혀가지고 헤매고 있는 이런 친구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친구 하나 풀려났어. 우연히 풀려나서 기어 올라가면 요 놈을 봐요. 요 사람들을. 그리고 더 나가서 빛을 봐. 처음엔 잘 안 보여. 눈이 부셔서. 근데 여기서 봤더니 이게 가상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실제 세계가 아니었다는 걸. 실제는 여기 있었다는 걸. 이게 실제였다는 걸. 그리고 이렇게 본 것은 요 빛 때문이었다는 걸. 뭐 등등.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아까 말한 이데아인 거죠. 이건 이데아들이고 굳이 말하면 이거 다는 아니죠. 근데 이제 해서 밖으로 튕겨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진짜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죠? 태양이 빛나요. 그죠?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진짜 세계죠. 리얼 세계. 이걸 볼 수 있게 하는 건 태양입니다. 그건 진짜 리얼의 세계. 실제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이데아의 이데아이고 이것들을 자라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존재. 최고선의 이데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보고 돌아가요. 뭐라 그럴게요? 야, 이게 가짜야. 저 밖에 진짜가 있어. 나랑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사형시켜버렸어. 어지럽힌다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계를 거부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이 자식 미친놈이라고.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우리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여기 해명은 안 돼. 밖으로 나가. 저기 실제가 있어. 라고 소크라테스는 설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은 이 자식 나쁜 놈이다. 그래서 사약을 내려버리죠. 그 여럿이 모여가지고 저기 벽에 묶여 있는 중생들이. 그러니까 옆에 지켜보던 플라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리석은 대중한테 정치를 맡기면 안 된다. 이게 동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선의 이데아는, 태양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의 인식과 존립의 근거가 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저 선의 이데아는 뭐냐 도대체? 그거는 요 밑에 것들이 존재라면, being이라면 이건 초존재,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의 근거는 더 이상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부동의 동자가 움직이지 않듯이, 그러니까 동하는 세계를 넘어서듯이 저건 존재의 세계를 넘어섭니다. 초월적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번 텍스트 얘기했던 플라톤은 암흑의 세계를 바라볼 할 때 그 암흑의 세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세계, 아도니스의 세계. 우리가 소통할 수 없는 존재이죠. 소통할 수 없는. 저건 서양 신학에 가끔씩 등장합니다. 저 신은, 저렇게 보여지는 신은. 그 다음은 플라톤이 그 고대 철학의 그 어떤 근원적 어떤 발상을 개척한 개척자였다면 상당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거를 지상으로 끌어내가지고 차분하게 과학화한 사람. 이 사람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성향이 좀 달라요. 글 쓰는 성향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으면 엄청 답답합니다. 그 꼼짝꼼짝 써놔서 뭐 이 중언부언하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읽기에.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 그 책들 상당히 많이 썼는데 논리학 범주에 속한 책도 있고 뭐 범주론이라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형이상학도 있고 자연학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논리학하고 형이상학, 존재론 뭐 이 정도의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논리학에 관련된 논의는 개념이라는 게 중심이 있어요. 개념. 그리고 개념과 범주. 개념은 이건 인식의 최소단입니다. 인식의 최소 단위. 아까 정의를 통해서 의미를 확정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엮으면 개념과 개념을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니까 뭐가 되나요? 판단이 됩니다. 판단. 판단은 인식이죠. 오늘은 날씨가 맑다. 그렇죠? 저 친구가 두꺼운 옷을 입었다. 이런 거죠. 개념과 개념의 종합으로 판단을 만들고 그 판단은 인식 내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이 인식의 기본 단위인데 개념은 그 자체의 개념 체계 내에 층위가 있어요. 층위가. 그러니까 보다 특수한 개념에서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차오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일반적인 개념이 뭐겠어요? 동물. 그죠? 동물보다 더 일반적인 개념? 생물. 그죠? 생물보다 더 일반적인 개념?
자연 사물. 더보다 일반적인 개념? 그래서 존재로 갑니다.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개념 체계 내에서 개념이 이렇게 묶여간단 말이죠. 더 일반적인 것을 이렇게 묶여간단 말이죠. 묶어가다가 최종 더 묶고서 마지막 지점에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라 그러냐? 요거는 빨강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면 요건 더 묶으면 뭐가 되겠어? 빨강을 묶으면 색채, 그죠? 색. 더 묶으면 일반화시켜서 묶으면 뭐가 있어요? 성질, 질. 양이 아니라 질. 그죠? 더 묶으면 속성. 빨강을 구현하는 놈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빨간 칠을 입고 있는 놈, 까만 칠을 입고 있는 놈. 이런 뭐예요? 이러면 실체. 아리스토텔 얘기로 사물의 밑바탕이 있는 겁니다. 이놈이 다양한 이런 성질들을 이렇게 지니고 있어요. 여기 양도 있고, 이렇게 양은 크기죠. 80kg, 1.8m, 그죠? 크기, 양, 질, 이런 것들 엮어서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층위로 분화될 수 있는,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의 층위를 속성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속성에 분류되는 이것과 요 실체를 합쳐서 범주라고 그랬어요. 범주. 그래서 이런 게 유개념인데, 빨강은 종이라면 이건 유예요. 색은 종이라면 이게 유예요. 이게 종이라면 이게 유예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못 가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유개념. 여기에 실체가 있고, 양이 있고, 질이 있고, 뭐 관계가 있고, 뭐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뭐 상태가 있고, 소유가 있고, 능동이 있고, 뭐 수동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9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10개의 범주. 요거를 최고의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실체하고는 존재하는 어떤 친구를 개념을 가지고 공략할 때 이런 측면에서 서술이 된다는 거예요. 서술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의 이유를 범주라고 합니다. 범주. 지금 언어가 갖고 있는, 개념이 갖고 있는 성질인데, 이걸 아리스토텔은 인간의 언어, 개념만 이런 식의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저런 분류를 따른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 동물이라고는 또 유가 있어요. 동물이라고는 개념이 있듯이, 그 다음에 동물 위에 생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듯이 생물이라고 하는 유적 본질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와 언어가 1대1로 층위별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이라는 유적 특성이 이 세계 동물들 사이에 있다. 동물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특성으로 동물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걸 우리는 동물이라는 말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리고 동물이라는 말을 정의하면 뭐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물과 식물의 차이? 이렇게 나와야지. 네? 움직인다. 야, 이건 이제 그 5살, 6살쯤 된 아이들 그 옹알이 수준에 머무는 답변입니다. 이게 나이가 되면 뭘로 돌아가요? 예, 맞습니다. 먹이,
먹이 내용에서 달라요. 먹이 내용에서. 그죠? 유기물을 먹고 동물은, 식물은 무기물을 먹고. 그러니까 식물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땅속에서 얼마든지 길러냈어요. 뿌리만 뻗으면 길러내니까. 동물은 한 군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버리면 다 없어지니까. 그죠? 쫓아내면 먹어야지. 움직이는 거죠. 여튼 자, 동물과 식물이라는 동물성, 식물성은 존재한다. 동물들 사이에, 식물들 사이에.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한 게 범주들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존재론을, 존재에 대한 진정한 뭡니까? 그 분석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의 논리적 장치를 한번 점검하고 나서, 범주론을 점검하고 나서 말씀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얘기를 이른바 원래는 그 자연학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아무런 제목 없이 작은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안에다가 거기 이렇게 하면서 존재의 제일 원인을 탐구하는 학 그래가지고 제1철학 이런 말을 쓴 걸 보고 나중에 2세기 때인가 그때 안드로니코스라는 사람이 편집하다가 이건 자연학 피지카라고 하는 책 다음에 썼다. 그걸 쓰고 나서 그 자연학을 연구하고 나서 자연학 다음에 메타피지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편집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 자신이 쓴 책이 아니고 쓴 그 제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피지카 요거는 요즘 물리학으로 번역된 피직스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과거에는 자연에 대한 연구해서 자연학이었습니다. 자연학. 이걸 아리스토텔이 써요. 자연학 관련 책은 움직이는 것에 관한 책. 근데 이걸 쓰고 나서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제1철학, 제1철학, The First Philosophy, 제1철학 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사용하고 있는 작은 책을 하나 더 써요. 소책자를. 그래서 알수 이런저런 저술들을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제목이 없는데 내용을 들여다서 봤더니 이거 다음에 쓴 책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 제1철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서만 매겨서 피지카 다음에 메타에, 메타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애프터, 뭐 넘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피지컬이 붙인 겁니다. 이 오늘날 이걸 형이상학으로 번역을 하죠. 이건 제1철학은 존재로서 연구하는 학, 존재를 생물로 연구하거나 물리적 존재로 연구하거나 화학적 존재로 연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연구하는 학. 곧 존재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학문은 이 존재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연구를 하지만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단 말이죠. 탐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1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리스토텔의 중요한 공헌은 존재한다는 것, 존재란 말에 이제 시비를 겁니다. 또는 뭐 있다.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저런 곳에 이렇게 쓰는데 저 말이 의미가 똑같지 않은 것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더라 말이죠.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이 같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신이 있다 할 때하고 저 앞에 나무가 있다 할 때하고 또 그다음은 나무에 푸르름이 있다 할 때하고 그 있다가 좀 다른 것 같단 말이죠. 아까 이데아에 이데아가 있다 할 때하고 이데아가 있다 할 때하고 이데아를 모방한 사물이 있다 할 때고 좀 다르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존재한다는 말은 똑같은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의적으로 하나의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다의적으로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것 같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신과 사물과 사물의 성질 등등에 대해서 쓸 때 좀 다른 의미로 쓰더라. 다이지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상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쓰긴 쓰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다. 중심되는 의미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는 아주 구체적인 사물 하나하나. 그러니까 돌멩이, 이 돌멩이, 저 나무, 이 강아지, 저 사람, 개체로서의 사물. 개체. 이게 가장 존재한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개체가. 그래서 이걸 제1실체라고 합니다. 또 전문용어로 우시아 뭐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말을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는 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하면서 잠깐 했었는데 파란색이 있다라고 할 때 파란색은 어떻게 있나요? 파란색은 파란 무엇인가의 파란색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홀로 떠 있을 수 없죠. 이건 속성입니다. 속성의 존재 방식은 그 파란색을 지닌 자, 그게 점퍼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의지하지 않고 그걸 실체라고 그거에 붙어서 있는 놈, 색깔, 크기, 형태, 모양 뭐 등등 이런 걸 속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존재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의존해서 존재하는 놈하고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놈의 존재 의미가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진짜 존재하는 건 아리스토텔이 뭐예요? 개체입니다. 개체. 하나하나의 사람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말이죠. 이 지점에서 그 스승 소크라테스를 완전히 거부하고 이탈합니다. 플라톤은 뭐였어요? 진짜 있는 게 뭐였어요? 이데아였어요. 이데아. 이 사물은 이건 불완전한 거였어요. 아까 세미리얼 한 거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의 제자가 당장 엎어버리잖아요. 선생이 말한 건 잘못됐어. 그 이데아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 개별 사물에 깃들어 있지. 오히려 거꾸로. 이놈이 진짜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 개체 속에 이 실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것으로 만들어주는 본질이 들어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나라는 사람은 내가 사람인 까닭은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형상을, 이데아를. 그러니까 이데아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는 1차적으로 개체에 의존해서 있어요. 그걸 뽑아내면 그건 추상이에요. 그건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한다면 각각의 계물 속에 존재해요. 그것의 본질로서 또는 아리스토텔의 표현이면 그것의 형상으로서 또는 그것의 뭡니까 이데아로서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이데아란 말은 아리스토텔이 잘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이걸 개체를 제2실체 요 본질을 제2실체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이 본질 없이는 이 제2실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제2실체가 존립할 수도 없어요. 사실 본질 없이 뭐 존재만 있을 수 있겠어요? 본질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그 본질을 통해서 제1실체는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번에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제1실체가 제2실체에 의지해요. 그걸 통해서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지점에서 다시 플라톤과 엮여서 플라톤주의를 따라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엎치락뒤치락 어떤 점에서는 같다가 어떤 점은 멀어지고 같아지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후세 철학자들이 평가하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다. 또 아까 화이트헤드 표현을 빌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다, 주석이다 라고 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통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 학교에 가장 가까운 데 후배가 있는데 아리스토텔 전공자예요. 이런 말하면 어이씨 뭐 씩씩거려요. 스tem을 말한다고. 이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존재이고 일차적인 존재, 이걸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1실체를 통해서 자기를 구현하고 정체성을 얻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바로 개별 사물에 대한 설명, 분석인데,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요거를 아까 형상이라고 하죠. 형상, 제1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이것을 어떤 개체를 그 개체에끔 만든 건 형상, 본질. 그다음에 요거는 요 개체는 이 형상을 특수한 이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개체는. 그죠?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걸 나라고 하는 육신으로 구현하고 있잖아요. 나의 육신은 다른 사람과 다 달라요.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난 육신이 다른 어느 누구도 같지 않아요. 그죠? 특수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형상을 아주 특수한 것으로 제약하고 있는 게 나의 신체예요. 이게 나의 진료입니다. 진료. 개체는 이게 진료가 들어가서 진료가 형상에 의해서 규정돼서 개체가 탄생한 거예요. 나라고는 육신 덩어리가 있고 여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형상을 얻어서 나는 진정한 개체로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존재 분석을 진료 형상설이라고 그래요. 진료 형상설. 모든 개체는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료와 형태로 되어 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형상이 바뀌거나 이동하면서 이것이 소멸하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진료 형상에서의 어떤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생성이요 변화입니다. 자연에서 생성 변화. 이건 형상의 교체 또는 진료의 교체, 이런 작용이 일어나면 생성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펼쳐짐의 궁극적인 이유, 까닭, 그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뭔가 변화하려면 변화시킨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럼 변화시킨 놈은 변화시키려면 지도 변하잖아, 그죠? 자기도 변하잖아. 그럼 그놈은 누구한테 변했을까? 다시 물어봐야죠. 그렇게 계속 물어보면 무한투행하게 되니까 그걸 멈춰 세우기 위해서 그놈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놈을 움직이게 하는 놈이야. 그래서 부동의 동자라는 말 썼죠. 근데 그걸 이 문맥이 오면 그 부동의 동자는 이 생성 변화의 궁극적 원인인데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자. 이놈은 그 안에 진료가 없어요. 순수한 형상이에요. 그럼 이놈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순수한 형상. 순수한 본질만은 갖고 있어요. 본질이 곧 존재인 놈이에요. 이게 서양 철학의 신입니다. 나중에. 본질이 곧 존재인 놈. 그건 진료가 없어요. 우리 인간처럼 신체가 없는 놈이란 말이죠. 형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가 없기 때문에 진료를 바꿔 가지면 변화가 일어날 텐데 진료를 바꿀 수가 없어. 순수한 형상이기 때문에 순수 현실태라고 불러요. 순수 현실태. 완전히 실현된 놈. 더 이상 실현될 게 없는 놈. 가능성이 없는 놈. 다른 것이 될 가능성이 없는 놈. 그래서 순수 현실태 부동의 동자. 그래서 그놈은 남을 움직일 때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남을 움직이게 할 때는 스스로 목적이 돼서 그놈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목적인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이게 고대와 중세까지 서양의 어떤 사상가사를 지배했던 목적론적 세관입니다. 세계의 변화는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까닭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근대로 가면서
이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이상한 세계가 쫙 펼쳐져요. 그게 이제 근세입니다. 부동의 동자가 자기 스승인 플라톤의 이데아의 그렇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아 부동의 동자. 그다음에 뭐 뒤가 이제 쭉 나와요. 초존재 뭐 이런 거. 아우구스틴의 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 뭐 다 같은 그 뭡니까 지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초존재라 부르기도 하고 뭐 초월자. 예? 말씀이 뭐예요? 기독교? 그거는 상당히 그 이제 그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고. 물자체하고 아닙니다. 물자체다. 그건 전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진료적인 측면을 개초에 끌어들여 가지고 개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생성소멸의 세계 속에 있다. 변화 운동하는 세계다. 이게 진짜 세계다 말이죠. 그리고 이데아라는 게 있다면 이 속에 이것의 본질로서 이렇게 구현되고 있을 뿐이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물론 부동자를 제외하고 예외로. 그래서 세계는 형상 진료의 결합체들의 끊임없는 이합 집산이다 말이죠. 그렇게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플라톤은 근본적으로 학문의 이념을 어디다 두었느냐? 수학에다가.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다가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상당히 정적인 학문이에요. 수학, 기하학이. 그죠? 탁탁 공간 아닙니까? 거기 운동 없어요, 거기에. 뭐 기하, 삼각형 운동하겠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가 막 의사였나 그랬다죠? 생물학을 기반해 줍니다. 생물학을 기반 학문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은 뭐 생명체는 끊임없이 자기를 변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면 이게 중요한 존재의 모형이라 그러면 생명체가 그러면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료 형상입니다. 끊임없이 형상을 바꿔가는, 그리고 진료를 바꿔가는 형상. 이게 변화단 말이에요. 생성이고. 그걸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그 세계를 포착하기 위해서 진료 형상이라는 도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는 훨씬 더 경험 세계에 밀착해 있어요. 플라톤은 이상 세계에 밀착해 있고, 그래서 플라톤은 이상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 또는 경험론자.